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공동체 리더가 그 조직을 탁월하게 이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자는 도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요. 2500년 전 손자병법의 지혜를 통해 이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봅시다. 손자는 국력배양의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도천지장법이 그것입니다. 그중 첫째 요소인 도는 한뜻 아래 국민이 뭉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시 도는 전쟁의 대의 명분 아래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죠. 사실 도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도를 걸으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를 넘지 말라고도 합니다. 인문학에서도 도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치로 보고 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인 검도, 유도, 태권도 등에서도 도자를 씁니다. 무도마다 지향하는 정신과 지켜야 할 예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도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손자가 말한 도, 과연 무엇일까요? 임금과 백성이 한뜻으로 뭉쳐 단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단결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단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의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 국민이 보여준 금모으기 운동은 이러한 도가 잘 구현된 사례입니다. 정치 지도자부터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 아래 단결한 것이죠. 국민들은 집에 귀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결혼반지나 아예 돌반지까지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단합된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놀랄 만큼 빨리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은 이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국민 모두가 단결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했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뜻 아래 단결함으로써 세계의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얘기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도는 기업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업은 CEO를 비롯한 전 구성원이 공동의 비전이나 미션 아래 하나로 뭉치고 단결할 때 우수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업에서의 도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도는 미션과 비전을 세우고 그 미션과 비전 아래 전 구성원이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미션은 그 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비전은 중장기적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소프트뱅크는 도, 즉 비전과 미션을 잘 세우고 그 비전과 미션 아래 전 직원을 단결시켜 성공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0년 비전 발표회를 통해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시 손 회장은 이 비전을 만들기 위해 1년여 동안 전 사원 2만여 명의 모든 의견과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0년 비전이라는 형태로 행사장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해당 비전에는 소프트뱅크가 추구할 향후 30년간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손 회장은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폰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임을 지적하며 정보혁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보기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정보기기를 과거 무사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짧고 긴 칼 두 자루에 비유하며 현재 비즈니스맨들의 필수 장비라고 강조했죠. 나아가 손 회장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 스마트폰 중 어느 한쪽만 가진 상태에서는 전투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가 무기인 현대사회에서 기업 전사들은 무사의 두 가지 칼처럼 두 가지 단말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전 세계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무상 지급하거나 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는 페이퍼 제로 운동을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내에서 모든 종이 문서를 없애는 운동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프트뱅크는 비전과 미션을 전 직원들과 함께 구체화하고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남다른 비전을 통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손 회장은 손자병법의 애독자로도 유명합니다. 손 회장은 젊은 시절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 손자병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손자병법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손 회장은 손자병법을 읽고 또 읽어 손자병법의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경영병법인 제곱병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바로 손자병법의 14자를 엄선하고 본인이 직접 11자를 더하여 총 25자로 구성한 일종의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이 역시 그의 비전을 구성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 회장은 이렇게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고 전 사원들과 공유하면서 단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프트뱅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통신사, IT 기업,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는 일본 내 시가총액 톱3 안에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이때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의 타산적인 비전보다는 소비자나 고객,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비전이라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끌고 갈 힘이 생깁니다. PC 시대의 영광 이후 두 번째 전성기를 맞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면서 도의 중요성을 알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MS-DOS와 윈도우, 오피스를 앞세워 PC 시대를 주름 잡았죠. 모든 가정과 책상에 컴퓨터를 공급하겠다. 이 하나의 미션으로 빌 게이츠와 폴 레일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스마트폰과 구글에 더 이상 게임이 되지 않았죠.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2018년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합니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후 시가총액 상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 신화 뒤에는 CEO 사티아 나델라가 있었습니다. 2014년 부임한 사티아 나델라는 새로운 미션을 내걸고 구성원들을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미션이 모든 가정과 책상에 컴퓨터를 공급하겠다였다면 이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겠다는 미션이었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합하는 것을 저해했던 스택 랭킹이라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스택 랭킹은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줄을 세워
높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포상을, 저성과자에게는 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스택 랭킹 시스템은 상대의 실패를 은연중에 바라고 경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안 되었던 거죠. 사티아 나델라는 스택 랭킹을 없애고 조직원들이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1트릴리온 달러, 즉 원화로 1200조가 넘는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듯 전쟁에서의 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손자는 전쟁에서의 도가 바로 서야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도는 전쟁의 대의 명분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의 명분이 제대로 안 서면 국민을 하나로 단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걸프전 두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입니다. 도와 관련해 두 전쟁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남베트남은 미국 철수 후 2년 만에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고 패하여 공산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은 종이호랑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후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동에서 수행한 걸프전에서는 대승을 거두고 명실상부 세계 최강 국가임을 세계인에게 확인시켰습니다. 두 전쟁 모두 미국이 치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트남전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1964년 미국은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참전해서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 진영과 싸웠습니다. 개전 초에는 미국이 우위를 보였으나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선 북베트남의 정규군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남베트남에 자생하는 베트콩과도 전쟁을 해야 했죠. 이 베트콩 세력은 북베트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수많은 미군이 다치거나 희생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격화시킨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968년 1월 30일 베트남의 최대 명절 구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남베트남의 주민들과 군인들은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고 미군들 역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온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에 있는 미 대사관 영내까지 침범해 공격해 왔는데요. 이때 많은 미군들이 죽고 성조기가 불타는 장면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격화되었습니다. 많은 예상과 많은 미군 병력이 베트남전에 투입되었는데도 남베트남 수도에 있는 미 대사관까지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을 두고 미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또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왜 이렇게 많은 군인이 죽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반전 여론이 들끓자 미군은 국민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멸시와 조롱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1973년 미군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2년 후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공산화되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국에서는 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지지가 부족했죠. 이때만 해도 세계는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 둘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했는데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참전 요구를 거절할 만큼 이 전쟁에 관심이 적었습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만 참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에서조차 반전 여론이 극렬해졌죠. 이렇게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미국은 남베트남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는 전혀 달랐던 전쟁, 1991년 걸프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 8월 2일) 중동에서의 맹주를 꿈꾸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하루 만에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라크를 침략국으로 간주하고 즉각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후세인이 중동의 맹주가 되어 중동 산유국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면 국제경제는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국제적인 여론을 조성해 다국적 군을 구성했습니다. 전쟁의 대의명분이 명확해 여기에는 자그마치 34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은 다국적 군을 주도해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수송기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전했죠. 미국 내 국내 여론은 어땠을까요? 국민들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대의 명분이 확고했으므로 미국 국민들은 이 대의 명분 아래 똘똘 뭉친 것이죠. 도가 잘 이루어져 걸프전은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000시간 동안 화력 공격으로 이라크를 마비시키고 지상군을 투입해 100시간 만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의 결과 월남전 이후 종이호랑이로 조롱받던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 국가가 되죠. 전쟁에서의 도, 즉 대의 명분 아래 하나로 뭉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주는 두 사례였습니다. 국가와 전쟁, 기업과 조직에서 이렇게 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개인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인생에서도 도는 매우 중요하겠죠. 개인의 도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생의 큰 비전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과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먼저 개인이 비전을 세우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선 비전부터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힘을 집중해 노력하기가 쉬워집니다. 비전이 흐릿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불명확해지니까요. 비전이란 뭘까요? 비전은 꿈 너머의 꿈입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로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장군, 변호사 등 희망 직종을 대답하겠죠. 그런데 이때 비전은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룬 후 무엇을 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유튜버가 돼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의사가 되어서 질병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변호사로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이것이 꿈 너머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이 직업이라면 자기 직업에 대한 도를 세워야 합니다. 직업에서의 도는 일에 대한 의미나 사명감 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도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업무의 만족도나 효율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도를 세우면 사명감이 생기고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저는 3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의 도를 강한 군을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없애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훈련이나 여러 일로 몸이 지칠 때도 많았지만 사명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은 군복이 늘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큰 비전, 목표가 있으니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늘 강한 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울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에서도 도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즐기는 테니스 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테니스 프로 선수라면 그 첫 번째 도는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니스를 동아리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으로 친구들과 즐기는 것이라면 다른 도를 세워야 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이기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면 게임은 이기더라도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프로 선수처럼 기를 쓰고 경기를 해서 6대 0으로 이기면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친구는 자존심이 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존심이 손상되면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목을 위해 테니스를 칠 때 첫 번째 도로 어울리는 것, 두 번째 도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셋째는 그래도 이기면 좋다 정도로 두면 어떨까요? 물론 이러한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가진 가치관이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도의 순서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경기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었고 6대 4나 타이브레이크로 이긴다면 훨씬 더 운동도 많이 되고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작은 일에도 도를 세우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좀 더 나아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융통성 있게 일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말한 도는 국가 운영은 물론 특정 조직이나 개인의 인생 운영에서도 잘 적용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의 도를 돌아보고 명확한 도를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요? 김병주의 손자병법 이야기, 오늘은 손자의 도천지장법, 그 중에서도 맨 앞을 차지하는 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단결해서 어떤 일을 해낼 때, 그리고 개인이 어떤 비전을 세워서 앞으로 나아갈 때 도가 그 기준이 된다면 성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비전과 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